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 대규모 집회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우철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중심이 된 대규모 집회였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길을 봉쇄했고 시위대는 10차로를 점거하는 등 말 그대로 서울 도심이 마비가 됐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집회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 집회는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청와대 진격이나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등장하면서 불법적이고 다소 과격한 형태의 폭력 시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횃불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로 시위 참가자와 경찰 양측에서 수십 또는 수백 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불법 폭력 시위 참가자 50명이 입건되었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시위 참가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전날 정부는 5개 부처 공동담화를 통해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나 경찰이 이번 시위에 대해 사전부터 어느 정도 우려한 바가 없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YTN은 집회 당일 현장 상황을 집중으로 보도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집회의 주요 목적과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어떠했는지 언론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철희 기자가 이번 집회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집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민중총궐기 집회입니다. 주최 측은 지난 7월부터 이 집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또 9월에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해마다 서울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민과 빈민, 청년 등 전국에 있는 각계 각층을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참가자 숫자가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그리고 경찰 추산 8만 명에 이를 만큼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집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최 측은 각종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요구한 부분은 모두 11대 영역의 22개 사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입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근로자의 해고를 수월하게 하고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친일 독재를 미화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인양과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무역 자유화와 쌀 개방 반대, 또 청년 실업 문제와 전월세난, 그리고 자영업자의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집회 전날인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집회 주최 측이 반대하는 여러 정책이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에 당면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집회에서 여러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서 폭력 행위까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나온 주최 측과 정부 입장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충돌이 야기됐던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이라면서 사전 집회 이후 본 집회를 위해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참가자들의 광화문 광장 방향 진출을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공언했는데요.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하거나 또 극렬한 폭력을 저지르는 참가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조치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해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겠다는 본질은 경호구역인 청와대 진출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서울광장 등 허용된 구역에서는 도로를 내줘서라도 집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광장에서 사전 집회인 전국 노동자 대회가 끝날 때쯤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광화문 광장 진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그리고 경찰 간의 충돌이 있기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강경 진압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 상황에 대해서 강경 진압이냐 또는 폭력 시위냐에 대한 논란이 사회나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리치거나 차벽을 향해 횃불을 던졌고요. 반대로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뿌리면서 강공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농민 한 명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면서 이번 시위와 진압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는 집회의 예초 목적과는 다소 달리 반체제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 폭력 시위를 했고요.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물대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과잉 진압이 있었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로 은신했고, 경찰은 문제가 됐던 살수차 대응에 대해 정당하고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정치권에서 역시 이번 집회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YTN 보도를 통해 집중 논의되었던 강경 진압과 폭력 시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와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철희 기자. 그렇다면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각 당의 논평을 살펴봤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집회를 과격 폭력 불법 집회였다고 규정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 트럭을 밧줄로 묶고 끌어내려고 하거나 쇠파이프나 강목으로 경찰차를 내려치는 등 대규모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또 국민에 대한 폭거라면서 국가정보원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등 정치적인 구호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적단체까지 포함된 집회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집회에서 경찰이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도를 넘는 과잉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러면서 강경한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서 충돌이 빚어지게 한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력 진압으로 누르려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당 대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회로 인해서 광화문 일대가 무법천지가 됐다면서 관계 당국에 직을 걸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면서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매일 공방을 거듭하는 상태입니다. 또 사건 해결도 요원해 보입니다. 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또 시민단체와 경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모 씨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찰의 과잉 진압을 거듭 지적하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민 가족과 농민단체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와 반대로 경찰은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를 위해서 조계사 일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번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지금은 조계사에 은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 당시 연행된 참가자 가운데 일부를 구속하고 집회를 주최한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면서 신원이 확인된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낼 방침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으로서 상당한 무서움을 느낄 만큼 충돌이 심했던 집회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고 우리 사회 내부 갈등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비슷한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갈등 해소와 충돌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집회 관련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신율의 시사탕탕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시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어렵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는 먼 이야기로 알아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한 시사에 설명, 자료 화면, 토크쇼 등의 재미난 요소를 가미해 시청자들이 시사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자와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사라는 재료를 맛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에는 주제가 되는 문장이 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두괄식 또는 미괄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율의 시사탕탕은 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괄식 형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송에서 이루어질 주요 이슈들을 짧은 자료 화면과 자막으로 소개해 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시청자들이 방송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습을 하는 효과를 가져 이어지는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은 사회자와 패널들이 여러 시사 관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수의 패널이 함께 등장하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과 한 명의 패널이 등장하는 인터뷰 내지는 토크쇼 형식의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변호사, 심리상담가, 정치평론가, 경찰 수사 전문가의 4명의 패널이 집단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고소왕이라고 불리는 모 변호사의 고소에 관한 이야기, 몰카를 찍은 남성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 등 모두 5가지 이슈에 관해 쉴 틈 없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패널 각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이슈에 관한 전문적인 설명을 해준 것도 좋았지만 가장 바람직했던 부분은 사회자의 진행 능력이나 태도였습니다. 다수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에는 특정 패널에만 발언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산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자는 각 패널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모욕 방조제나 다발성 외상 등 시청자들이 알기 어려운 그러나 알고 싶어 할 만한 질문을 대신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가정사를 언론에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가수의 어머니, 사망한 배우의 추모에 관한 이야기 등
시사 프로그램인데도 연예인 관련 이슈가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예 뉴스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단 토론이 끝나고 정치 원로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인 패널과의 1대1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패널의 발언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인데요. 말끝을 흐리며 반말을 하는 경향,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는 등의 과격한 언어, 유엔 사무총장이 상임 이사국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견해 등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부분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비꼬는 말로 바보상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텔레비전의 역기능만을 강조한 잘못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말처럼 텔레비전에도 역기능과 함께 순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시각과 청각을 결합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미디어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신유의 시사탕탕도 시사 관련 이슈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회자의 역량이나 전문가 패널들의 자세하고 쉬운 설명, 다양한 자료 화면과 참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제작진의 수고로움 등은 이러한 대중지향적, 시청자지향적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자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YTN DMB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사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제작된다면 텔레비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어법에 맞지 않은 자막이나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 복수라는 기사에 번역된 인터뷰 자막이 어법에 맞지 않게 전달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테러는 테러범들이 한 것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에서 한 것이는 어미가 잘못 연결돼 의미 전달이 어색했습니다. 이는 이번 테러는 테러범들이 한 것이니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고 해야 문맥에 맞고 시청자가 이해하기에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의 살수차 시연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경찰이 시연회에서는 당시와 비슷한 3000rpm 위력으로 10m 앞에 물줄기를 쏟아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RP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말 설명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8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 수에 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하루 항우울제 소비량은 1000명당 20DDD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동일한 내용의 그래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픽에 DDD라는 단위가 누락된 데다 DD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테러 대비 관련 당정 소식을 전하는 기자 연결에서 감염병 등 생화학 백신 구입에 26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라고 전할 때 뉴스 속보 자막에는 생화학 테러 대비 백신 구입 100억 원 배정이라고 나갔는데 자막 속 100억은 260억의 5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앵커 뒤 화면에 조계사와 한상균 위원장을 합성한 그래픽을 제시했는데 오른쪽 팔 옆으로 손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 매우 이상하고 어색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소비사회에 대한 언론의 책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이 소비한다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며 선택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소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양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상품의 정보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는 국경의 제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일은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소비 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를 하는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의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에 감사하며 나누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백화점과 상점들이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소비를 독려하는 특별 판촉 행사들을 벌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소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쇼핑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판매와 소비량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경제 행사가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몇 해 전부터 11월 11일을 광군절이라 부르며 1년 중 가장 큰 세일을 하는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본떠 지난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었습니다.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2주 동안 백화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미 각종 정기 세일 판촉 행사가 수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중 100일을 넘게 세일하는 유통업체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선 제조업체들보다는 유통업체 중심의 소비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미국과 같은 할인 행사와 소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이후 국내 언론은 돌아오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도하며 해외 온라인 구매자들의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들의 의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TN을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은 온라인 해외 쇼핑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소비자가 질 좋은 상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지 심층 보도를 했어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상품 가격이 조성된 것은 아닌지, 제조업체보다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는 현실의 개선 방안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일상적 불편함은 나아지고 있는지 언론은 집요하게 우리 소비 시장의 문제를 보도했어야 합니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지 정부는 늘 고심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소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 사회 소비 현상을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지나친 사회 소비를 조장하거나 또 축소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언론은 경기 촉진을 위한 단기성 이벤트 보도에 치중하기보다 내수 경제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